5월 15일이에요. 올해 온열질환 감시 체계가 시작된 바로 그 첫날, 80대 남성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첫날이에요, 첫날. 역대 가장 이른 사망 기록이 올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3일까지 온열질환자 842명, 추정 사망자 2명,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공식 수치예요. 근데요, 이게 시작이에요. 지난해 전체 수치를 보면 온열질환자 4,460명에 사망자 29명이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 10명 중 6분이 65세 이상 어르신이셨어요. 62.1%.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서 쓰러지셨냐면 논밭이 1위, 길가가 2위, 그 다음이 집이에요.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14.2%예요. 에어컨 한 대 안 켜진 방 안에서요. 올해는 더 무섭습니다. 7월 10일 대한민국 기상관 측 역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 경보가 발령됐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올해 6월에 새로 만들어진 최상위 경고 단계예요. 기상청이 이 경보에 붙인 행동수칙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생존을 위한 3단계. 정부 기관이 생존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질병관리청 심층 분석 결과 이 폭염중대 경보 수준의 더위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망 위험은 19% 올라가요. 65세 미만이 4%인데 어르신은 4배가 넘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14% 증가하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정부가 냉방비로 53만 원 넘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어르신. 전국에 6만 8천 곳이나 있는 무더위 쉼터 위치를 몰라서 30도 넘는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버티시는 어르신. 에어컨이 있는데도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선풍기만 틀고 계시는 어르신. 이런 분들이 쓰러지고 계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 혼자 계시거나 시골에서 농사일하고 계시거나 전기요금 아낀다고 에어컨 안 켜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 영상에서 올해 완전히 바뀐 폭염특보 기준, 모르면 수십만 원 날리는 정부 지원제도, 그리고 오늘 당장 체크해야 할 것들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 외에도 꼭 아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께 바로 전화하시게 될 거예요. 올해 6월 1일 폭염특보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상청이 18년 만에 뜯어 고친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위험 신호가 와도 위험인 줄 모르세요. 기존에는 2단계였어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게 전부였거든요. 올해부터 3단계예요. 거기에 열대야주의보까지 새로 생겼어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폭염주의보. 1.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계속될 거로 예상되면 나와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체감온도예요. 기온이 아니에요. 습도가 높으면 기온이 33도가 안 돼도 체감온도는 33도를 훌쩍 넘길 수 있어요. 일기예보에서 오늘 31도라고 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습도 80%면 체감온도는 36도, 37도까지 올라가거든요. 폭염경보.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발령돼요. 주의보보다 2도 높은 기준선이에요. 여기까진 기존에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 새로 생긴 게 있어요. 폭염중대경보. 이게 핵심이에요. 폭염경보가 이미 내려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기온 자체가 39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돼요. 기상청 공식 보도자료 기준으로 이건 하루만 예상돼도 바로 나와요. 이틀 연속 안 기다려요. 하루면 돼요. 그만큼 급하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혹시 폭염경보랑 폭염중대경보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완전히 달라요.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는 단계예요. 질병관리청이 쓴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생존을 위한 행동수칙. 생존이에요. 정부기관이 이 단어를 공식 문서에 쓴 거예요. 이 폭염중대경보가 떨어지면 지켜야 할 게 딱 3가지예요. 첫째, 중단. 야외 활동을 즉시 멈추세요. 논밭 작업, 공원 산책, 운동, 야외 행사. 전부 즉시 중단이에요. 둘째, 이동. 무더위 쉼터나 그늘진 곳, 냉방이 되는 실내로 바로 옮기세요. 셋째, 확인. 가족한테 전화하세요. 옆집 어르신한테 안부를 여쭤보세요. 차 안에 사람이나 동물이 있는지 살피세요.
중단, 이동, 확인. 이 세 개예요. 그리고 열대야주의보. 이것도 올해 처음 만들어졌어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6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효돼요. 왜 이걸 새로 만들었을까요? 낮에만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밤에 기온이 안 떨어지면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잠을 못 자요. 하루 이틀이야 견디지만 3, 4일 누적되면 심장에 직접 부담이 가요.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열대야가 낮 더위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이번에는 온열 질환 자체를 봐야 해요.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 전부 같은 병 같잖아요. 아니에요. 종류가 다르고 위험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무서운 건 열사병이에요. 체온이 40도를 넘어가요. 근데 역설적으로 땀이 안 나요. 피부가 뜨겁고 바짝 말라요. 의식이 흐려지고 헛소리를 하시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요. 오한이 오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뚝 떨어져요. 2025년 온열 질환 사망자 29명 중 93.1%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거의 전부예요. 조치가 늦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열탈진은 한 단계 아래예요. 근데 방치하면 열사병으로 올라가요. 열탈진은 반대로 땀을 엄청나게 흘려요. 피부가 차갑고 축축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창백해지고 어지러워요. 메스꺼움, 구토가 같이 올 수 있어요. 체온은 보통 40도 이하예요. 2단계에서 발견하면 살릴 수 있어요.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을 드시게 하면 회복이 되거든요. 열경련. 팔, 다리, 배 쪽 근육이 쥐나듯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분과 전해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생겨요. 더운 날 논밭에서 일하시거나 운동 후에 갑자기 종아리가 뭉치면 이게 열경련일 수 있어요. 열실신. 갑자기 어지럽고 잠깐 의식을 잃는 거예요. 오래 서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실 때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생겨요. 폭염 속에서는 이게 훨씬 잘 발생해요. 열부종. 발이나 발목이 퉁퉁 붓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열을 내보내려고 피부 쪽 혈류가 늘어나는데 그 상태에서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부어요.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땀이 나면 열탈진, 땀이 안 나면 열사병. 이 구별법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열사병은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운 거예요. 이럴 때는 물을 먹이시면 안 돼요. 의식이 없을 수 있거든요. 119 신고가 먼저예요. 한 가지 더. 온열 질환이 밖에서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2025년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온열 질환자의 20.8%가 실내에서 발생했어요. 925명이에요. 에어컨 없는 집, 환기 안 되는 방, 반지하, 옥탑방, 이런 데서 쓰러지신 거예요. 15년 누적 사망자 267명 중에서도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14.2%예요. 38명이에요. 집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위험 시간대도 딱 정해져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안내하는 기준으로 가장 위험한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5시간이에요. 이 시간대에는 야외에 안 나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8월이 제일 위험하니까 7월은 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연합뉴스가 질병관리청 데이터를 분석한 팩트체크 기사를 보면요. 최근 5년간 6월 말에서 7월 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환자 수가 평균 157.5% 급증해요. 2.6배예요. 2025년에는 6월 넷째 주 120명이던 환자가 7월 첫째 주에 450명으로 뛰었어요. 3.75배. 왜 이러냐면 몸이 아직 더위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폭염이 닥치니까 그래요. 이걸 열수능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더위에 적응하려면 최소 7일에서 14일이 걸려요. 그 적응 기간 전에 폭염이 오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 시기예요. 이 기준들, 이 수치들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로 어디서 어떤 손해가 터지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에어컨이 있는 집이에요. 멀쩡하게 달려 있어요. 근데 안 켜요. 왜냐면요.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한 달에 3만 원, 많으면 5만 원 나올까 말까 한 에어컨 전기요금을 아끼시려고 선풍기만 틀고 버티시는 거예요. 그러다 쓰러지시면요. 응급실 이송비, 입원비, 검사비, 간병비, 열사병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면 하루에 수십만 원이에요. 사나흘만 입원하셔도 수백만 원이 훌쩍 넘어요. 에어컨 전기요금 석 달 내내 틀어도 15만 원이면 되는데 그걸 아끼려다 수백만 원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억울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정부에서 냉방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가구가 대상이에요. 1인 가구 기준으로 29만 5,200원. 이 돈으로 여름 내내 에어컨 돌리셔도 돼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유, LPG 구입비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걸 모르세요. 신청을 안 하세요. 아무도 안 알려드리니까요. 신청을 안 하시면 이 30만 원이 그냥 사라져요.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접 신청을 하셔야 지급되는 거예요. 거기다 사용기한 안에 안 쓰시면 잔액이 자동 소멸돼요. 2월도 안 돼요. 오래 쓸 수 있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따로 또 있어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전기요금을 월 1만 6천 원 한도로 깎아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에너지 바우처랑 별개예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만 아세요. 에너지 바우처만 아시거나 전기요금 할인만 아시거나 둘 다 모르시거나 두 개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냉방비 부담이 확 줄어드는데 그걸 모르시니까 한쪽은 무조건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장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국의 무더위 쉼터가 6만 8천 곳이에요. 보건복지부가 올해 공식 안내한 수치예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도서관, 대형마트, 편의점까지 에어컨 틀어놓고 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아요. 전부 무료예요. 근데 무더위 쉼터가 뭔지 모르겠다는 어르신이 수두룩해요. 우리 동네에도 있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에어컨 없는 집에서 선풍기 바람만 쐬며 30도 넘는 실내에서 하루 종일 버티고 계세요. 도보 10분 거리에 에어컨 빵빵한 쉼터가 있는데도요. 2025년 온열 질환자 925명이 실내에서 쓰러졌어요. 20.8%예요. 이분들 중 상당수가 냉방이 안 되는 집에 계셨던 거예요. 무더위 쉼터 하나만 알았어도 그 쉼터에서 낮 시간만 보내셨어도 쓰러지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이걸 조사하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도는 있어요. 돈도 나와요. 쉼터도 있어요. 근데 정작 받으셔야 할 분들, 가셔야 할 분들한테 정보가 안 가요.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음 함정. 올해 새로 생긴 폭염중대 경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6월에 만들어졌어요. 7월 10일에 처음 발령됐고요. 근데 이게 뭔지 아시는 어르신이 얼마나 될까요? 올해 처음 나온 제도니까 당연히 대부분 모르세요. 재난 문자가 와도 폭염중대 경보라는 글자를 보시고 폭염경보랑 뭐가 다르지? 하고 넘기시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폭염중대 경보 단계에서는 65세 이상 사망 위험이 19%나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건강한 사람도 쓰러질 수 있는 더위예요. 근데 이 경보가 뭔지 모르시니까 기존처럼 나가세요. 산책하시고 논밭에 나가시고 운동하세요. 아무도 안 말리면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독거 어르신 문제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시면 발견이 늦어요.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열사병은 시간 싸움이에요. 빨리 체온을 낮추지 않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방 안에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독거 어르신한테 정기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하는 서비스예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집안에 센서를 달아서 활동이 감지가 안 되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둘 다 무료예요. 근데 신청을 안 하셨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쓰러지셔도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함정. 물이에요. 목 안 마른데 뭐하러 마셔.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고령층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몸속에선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탈수가 진행되면 혈액이 걸쭉해져요.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그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목 안 마르다는 말, 어르신한테는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이뇨제나 혈압약 드시는 어르신은 더 심각해요. 이 약들이 몸에서 수분을 빼는 작용을 하거든요. 폭염에 약 부작용까지 겹치면 탈수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약 복용 중이시면 반드시 주치의와 여름철 수분 섭취량을 상담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부모님 댁에 에어컨이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안 켜고 계시진 않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함정 중에 하나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함정들 실제로 빠지시면 어떻게 되는지 생생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78세 김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작은 논밭 일구시는 분. 7월 초 아침 6시에 논에 나가셨어요. 아침이니까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해 뜨기 전에 나갔으니 시원할 거라고요. 근데 오전 10시가 넘으니까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기기 시작해요. 할아버지는 계속 일하세요. 목이 안 마르시니까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가지. 오전 11시. 갑자기 어지러우세요. 속이 울렁거려요.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논두렁에 주저앉으셨어요. 열탈진이에요. 땀은 비 오듯 흘리시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일어나실 수가 없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전화기는 집에 두고 나오셨어요. 이웃이 지나가다 발견한 게 2시간 뒤예요. 오후 1시. 응급실 이송. 입원 5일. 이분이 뭘 몰랐냐면요. 아침이라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길 수 있다는 것. 목이 안 마르셔도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이라는 것. 혼자 나가시면 쓰러져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 이 3가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만약 작업 전에 폭염특보를 확인하셨다면, 30분마다 그늘에서 쉬셨다면, 갈증 없어도 물을 챙겨 드셨다면, 그리고 나가실 때 이웃이나 가족한테 나 논에 나간다 한마디만 하셨다면, 이번 5일은 없었을 거예요. 다음 분이에요. 82세 박할머니. 도시 아파트에서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기초생활수급 가구예요. 이 댁에 에어컨이 있어요. 멀쩡하게 거실에 달려 있어요. 근데 안 켜세요. 전기세 나오면 어떡해. 할머니가 매일 하시는 말이에요. 남편분도. 그래, 선풍기로 충분해. 하시면서 동조하세요. 7월 내내 선풍기 2대만 틀어놓고 버티셨어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걸 모르세요. 기초수급 가구면 1인 가구 기준 29만 5,200원을 정부가 냉방비로 지원해주는 건데 이 제도가 있는 줄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7월 셋째 주. 폭염경보가 나흘째 이어지던 날이에요. 실내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두통이 온다고 하셨어요.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누우셨는데 무력감이 심해지시더니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분이 119에 신고하셨어요. 열사병 진단. 중환자실 3일.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셨으면요. 에어컨 전기요금 걱정 없이 틀 수 있었어요. 2인 세대 40만원이면 여름 2달 에어컨 돌리고도 남아요. 거기다 전기요금 할인 제도까지 같이 신청하셨으면 월 1만 6천원 추가 감면까지 되는 거였어요. 이 2가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에어컨이 달린 집에서 열사병에 걸리신 거예요. 중환자실 3일. 이 비용이 에어컨 전기요금 몇 년치예요. 세 번째 분. 71세 정할아버지. 도시에서 아내분이랑 사세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매일 오후에 공원 산책하시는 게 루틴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1시간. 건강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하셨던 거예요. 7월 12일.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경북에 폭염중대 경보가 발령된 날이에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었고요. 아내분이 말리셨어요. 오늘은 좀 쉬어. 할아버지 대답이요. 괜찮아. 매일 하던 건데 뭘. 오후 1시에 나가셨어요. 물병도 안 챙기셨어요. 모자도 안 쓰셨어요. 평소에 안 가져가셨으니까 오늘도 그냥 나가신 거예요. 산책 시작한 지 40분.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왔어요. 오한이 오면서 몸이 떨리시는데 땀이 안 나요. 피부가 뜨거워요. 이게 열사병 신호예요. 공원 벤치에 주저앉으셨는데 의식이 점점 흐려지셨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119 신고. 체온 40.2도. 열사병 확진. 집중치료. 이분이 놓친 게 뭐냐면요. 폭염중대 경보가 뭔지 모르셨어요. 재난 문자가 왔는데 폭염경보랑 비슷한 거겠지 하고 넘기신 거예요. 폭염중대 경보 때는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건데 이걸 모르시니까 평소처럼 나가신 거예요. 산책을 아예 안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바꾸시면 돼요. 이른 아침 6시에서 8시 또는 해가 지는 저녁 7시 이후. 그리고 나가실 때 물병, 모자, 양산. 이 세 개는 무조건 챙기셔야 해요. 마지막 사례예요. 68세 강할아버지. 도시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사세요. 기초수급자예요. 반지하요. 지하니까 시원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아니에요. 반지하는 환기가 안 돼요. 습기가 차요. 기온이 32도에 습도가 80%면 체감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요. 반지하가 시원한 건 봄, 가을 이야기예요. 한여름에는 찜통이에요. 이 할아버지 댁에 냉방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선풍기 하나. 그것도 오래된 거예요. 에너지 바우처요? 모르세요. 무더위 쉼터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맞춤 돌봄 서비스요? 신청한 적 없으세요. 폭염경보 문자가 와요. 실내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세요. 이틀 연속 실내 온도 32도, 습도 80%. 첫째 날은 좀 덥다 싶으면서 버티셨어요. 둘째 날 오후부터 몸에 힘이 쭉 빠지셨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우세요. 열탈진이에요. 근데 혼자 사시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흘째 되던 날 주민센터 맞춤 돌봄 담당자가 정기 방문 대상이 아닌 이분 댁이 아니라 옆집을 방문하다가 우연히 발견하셨어요. 그 담당자가 안 왔으면 더 오래 방치되셨을 수 있어요. 이 할아버지한테 필요했던 건 세 가지예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해서 냉방기구 사시거나 전기요금 지원받으시는 것. 무더위 쉼터가 도보 10분 거리 주민센터에 있다는 걸 아시는 것. 맞춤 돌봄 서비스에 등록해서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 주는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되어 있었어도 이틀 동안 방치되시진 않았을 거예요. 네 분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나이도 다르고 사시는 곳도 다르고 상황도 전부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정보가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례들 보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텐데요. 근데 다행인 건 이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바우처, 무더위 쉼터, 맞춤 돌봄. 이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누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김 어르신이나 박 어르신처럼 쓰러지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었던 게 뭐가 있느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정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름 전기세, 겨울 난방비를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계시면 신청 대상이고요. 1인 세대 연간 29만 5,200원, 4인 이상 세대는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절기 차감은 7월 1일에 이미 시작됐으니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이 제도는 자격 조건, 착각하기 쉬운 함정, 신청 절차까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다뤄뒀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말고 당장 어르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두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전국에 약 6만 8천 곳이 지정돼 있어요.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대형마트, 편의점, 은행까지 우리 동네에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상시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운영시간이 확 늘어납니다. 경로당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도서관이나 문화체육센터는 밤 10시까지 여는 곳도 있어요. 주민센터도 폭염특보 시에는 평일 저녁 8시까지, 일부 지역은 주말에도 문을 엽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어르신들, 에어컨 없이 30도 넘는 방에서 뒤척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야간 안전숙소라는 게 있어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운영됩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독거, 저소득, 주거취약 어르신이고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바닥에서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양천구 같은 경우 관내 호텔, 모텔과 협약을 맺어서 시원한 에어컨 방에서 하룻밤 주무실 수 있게 해드려요. 서대문구는 실제로 호텔급 시설을 안전숙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하신 어르신들이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주무셨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열대야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 반지하에 에어컨 없이 사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이 안전숙소는 진짜 생명줄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쉼터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안전디딤돌 앱입니다. 앱 열어서 안전정보지도에 들어가시면 폭염 한파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서 내 주변 무더위 쉼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이 어려우시면 네이버나 카카오맵에서 무더위 쉼터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29번. 우리 동네 무더위 쉼터 어디 있나요? 물어보시면 바로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경로당은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평소에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폭염 기간에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비회원 이용을 허용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중부일보 기사에서 아무나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용객 혼란을 다뤘는데 결론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더위에 지쳐서 가까운 경로당에 가셨는데 회원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면 그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경로당 관계자분이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폭염 기간에는 문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제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르신 안부를 확인해드립니다.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5월 전북 임실에서 노인 맞춤 돌봄 생활 지원사가 평소처럼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했는데 어르신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생활 지원사가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어르신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약 이 방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독거 어르신이 집안에서 쓰러지면 발견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온열 질환 사망자 31명 중 상당수가 실내에서 홀로 쓰러진 뒤 늦게 발견된 경우였어요. 이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대상은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이에요. 독거 어르신, 조손가구, 고령 부부 가구가 주 대상입니다. 전국 3만 7천 명의 생활지원사가 56만 6천 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주 2, 3회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근데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이게 바뀝니다. 하루 1, 2회까지 안부 확인 주기가 단축돼요.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면 직접 찾아갑니다. 연락이 안 되는 어르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올해 7월 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생활지원사 한 분이 경기도 오산의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에너지 바우처 나오니까 더우면 아끼지 마시고 에어컨 켜세요. 한낮에는 밖에 다니지 마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요. 커튼도 없는 창문으로 햇볕이 그대로 들이치는 집이 온실처럼 달아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독거 어르신은 이 안전망 바깥에 계신 겁니다. 폭염이 와도 아무도 전화 안 하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요. 안부 확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버 서비스,
외출 동행, 가사 지원도 해줘요. 중점 돌봄군으로 선정되면 월 20에서 40시간, 일반 돌봄군은 월 16시간 이내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원 후 단기 집중 서비스는 월 최대 44시간까지도 가능해요. 비용이요?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것도 있어요. 집에 화재 감지 센서, 활동 감지 센서 같은 장비를 설치해서 응급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건데 전국 27만 가구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어르신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알림이 가서 확인 전화가 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주민센터에 신분증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전화 129번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긴급 상황에는 044-202-2118로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서비스를 실제로 현장에서 수행하시는 생활지원사분들, 이분들도 폭염에 그대로 노출돼 계세요. 돌봄 대상 어르신 집을 방문하러 30도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니시고 쉴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다음 방문까지 차 안에서 대기하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지키는 분들이 정작 자기 자신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버텨주셔야 어르신들의 안전망이 유지됩니다. 생활지원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온열 질환이나 중증 부상으로 입원 수술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긴급복지의료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포함해서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고 필요하면 추가 1회까지 가능해요.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한 상황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냉방비 부담을 줄이시고 무더위 쉼터와 야간 안전숙소로 시원한 공간을 확보하시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등록해서 누군가 매일 안부를 확인해주는 안전망 안에 들어오세요. 만약의 상황에는 긴급복지 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올여름 어르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모든 제도는 129번 전화 한 통으로 상세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4가지 중에 부모님이 실제로 이용하고 계신 게 몇 개나 되세요? 손가락으로 꼽아보시면 아마 대부분 한두 개에 머물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질문들,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댓글창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 제가 미리 모아서 확인해 봤어요.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로 에어컨을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사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냉방 가전을 구매하는 데는 쓸 수 없어요. 다만 이동식 에어컨 같은 폭염 장비를 정부가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2026년에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주지 주민센터나 129번에 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이라고 물어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전년도에 바우처를 받으셨고 그 기간 동안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 같은 정보 변경이 없으셨다면 자동 신청이 돼요. 따로 주민센터에 가실 필요 없이 알아서 처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사를 하셨거나 세대원이 늘거나 줄었거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었다면 자동 갱신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규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해요.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기준이에요.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나오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여름 내내 한 푼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무더위 쉼터랑 경로당이랑 다른 건가요? 이게 진짜 헷갈리시는 분 많아요. 경로당이 곧 무더위 쉼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경기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무더위 쉼터 8,769곳 중 경로당이 7,544곳이에요. 86%가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경로당은 원래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행정안전부 지침에서는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65세 이상 노인 위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한노인의 규정에서는 폭염 대책 기간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이라고 명시해놨어요. 기관마다 입장이 달라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올해 민간 19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금융기관, 대형마트, 편의점 등 1만 2천 곳을 추가로 일반 시민 대상 무더위 쉼터로 확보했어요. 어르신들은 경로당 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 경로당 이외에도 주민센터, 도서관, 마트, 편의점 등에서 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을 찾으시려면 안전디딤돌 앱이나 129번 전화를 이용하시면 돼요. 시골에는 쉼터가 있기나 한 건가요? 있어요. 농촌 지역에도 마을회관, 경로당, 면사무소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어요. 다만 도시보다 밀도가 낮아서 걸어서 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으면 생활지원사가 폭염 기간에 직접 댁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해줘요. 쉼터까지 이동이 어려운 분은 이 서비스에 꼭 등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폭염 중대 경보가 뭔가요? 폭염 경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올해 6월 1일부터 새로 생긴 거예요. 기존에는 폭염주의보하고 폭염경보 이 두 단계만 있었어요. 여기에 폭염중대 경보가 하나 더 올라간 거예요. 폭염경보 지역 중에서 낮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실제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보되면 단 하루만 예상돼도 발령돼요. 기상청 공식 자료 기준이에요. 이게 발령되면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한 극단적 더위라는 뜻이에요. 행동 수칙이 아주 명확해요. 중단, 이동, 확인. 야외 활동과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실내나 그늘로 즉시 이동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한테 물부터 먹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머니투데이가 7월 13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윤정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신속한 냉각이에요.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서 선풍기나 부채로 체온을 낮추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찬물을 마시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면 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수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의식이 없으면 기도를 확보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시는 게 맞아요. 선풍기만 틀어놔도 괜찮지 않아요? 기온이 35도 이상이 되면 선풍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KBS 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환경보호청은 기온 35도 이상에서 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35도가 넘는 환경에서 선풍기 바람은 체온을 낮추는 게 아니라 뜨거운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는 효과만 내요. 피부 표면의 수분만 빠르게 증발시켜서 탈수를 가속화하는 거예요. 체온은 안 내려가는데 수분만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에어컨을 쓸 수 없는 형편이시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확인하시고 그래도 어려우시면 무더위 쉼터에서 낮 시간을 보내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대리 신청도 되나요?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세요. 돼요. 에너지 바우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전부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위임장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나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돼요.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동의를 받아서 직권 신청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친족이나 이웃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요. 반지하에 사는데 저도 뭔가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주택은 여름에 습도가 80%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실내 온도가 32도에 습도 80%면 체감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요. 에너지 바우처 대상 조건에 해당하시면 당연히 신청하셔야 하고 그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지대 지하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쿨루프 지원 사업, 그러니까 지붕에 차열 도료를 발라서 실내 온도를 낮춰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주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반지하 폭염 지원이라고 문의하시면 이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지만 무더위 쉼터는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 할인도 차상위까지 포함이에요. 그리고 만약 폭염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료비가 감당이 안 되시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위기 상황이면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29번에 먼저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만큼 질문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 제도들이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느냐?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많았어요. 통계도 나왔고, 제도도 나왔고, 질문도 다뤘어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무더위 쉼터 가세요.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실제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2장짜리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는 어르신 본인용, 하나는 자녀와 보호자용이에요. 먼저 어르신 본인이 지켜야 할 건강 수칙부터요. 질병관리청이 공식으로 내놓은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은 크게 3가지예요.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 자제하기. 간단하죠? 근데 이게 말은 쉬워도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째,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이 안 느껴져도 마셔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르신들은 노화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요. 목 안 마른데 왜 마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갈증을 느끼는 시점이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거라고 경희대 병원 가정의학과 박정아 교수가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약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나눠 마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땀을 많이 흘린 뒤에 물을 한꺼번에 과하게 드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 쉽게 말해 물 중독이 올 수 있어요.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거예요. 카페인이 든 커피나 술은 이뇨 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니까 폭염 기간에는 자제하시는 게 맞아요. 심장 질환, 신장 질환, 혈압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은 수분 섭취량을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고 결정하셔야 해요.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면 수분 손실이 평소보다 빨라질 수 있거든요. 둘째, 시원하게 지내기.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서 실내 온도를 24도에서 26도 사이로 유지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에는 선풍기만으로는 체온을 낮추기 어렵고 탈수만 빨라져요. 에어컨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시는 게 맞아요. 옷도 중요해요.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으시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양산이나 챙이 넓은 모자를 쓰셔야 해요. 직사광선이 머리에 직접 닿는 것만 막아도 체감 온도가 확 내려가요. 셋째, 더운 시간대에는 밖에 나가지 않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5시간이 가장 위험해요. 논밭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이 시간대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질병관리청 통계에서 온열질환 사망장소 1위가 논밭이라고 했잖아요. 아침 일찍 나갔으니 괜찮겠지 하시다가 10시, 11시만 넘어도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겨버리는 날이 요즘에는 허다해요. 농사일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 하시는 게 안전해요. 중간에 반드시 30분마다 그늘에서 쉬시고 물을 드시고 함께 나온 분이 있으면 서로 얼굴색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어르신 본인이 하셔야 할 3가지예요. 물, 시원한 환경, 야외 활동 자제. 이번에는 자녀와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되면 중단, 이동, 확인. 이 3단어를 기억하셔야 해요. 이건 올해 기상청이 처음 만든 행동 수칙이에요. 야외 활동 즉시 중단, 냉방 시설이 있는 실내로 즉시 이동, 가족과 이웃의 안보 즉시 확인. 특히 3번째 확인이 자녀분들한테 해당돼요. 하나, 부모님 댁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여름 시작 전에 한 번만 점검해 놓으시면 돼요. 필터 청소가 안 되어 있거나 리모컨 배터리가 나가 있으면 어르신들은 그냥 안 켜시거든요. 둘, 하루에 한 번은 전화하세요. 밥 드셨어요? 한마디면 충분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으면 생활지원사가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해주지만 가족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2025년에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분 중 실내에서 발견된 분이 20.8%, 925명이었어요. 그 대부분이 혼자 계시다가 발견이 늦어진 경우예요. 셋, 휴대전화 재난 문자 설정을 확인해 드리세요.
안드로이드 폰은 설정에서 안전 및 긴급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긴급 재난 문자 수신 설정이 있어요. 아이폰은 설정에서 알림을 누르신 뒤 화면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정부 경보 항목이 나와요. 이게 꺼져 있으면 폭염 경보가 발령되어도 알림이 안 울려요. 어르신들이 직접 설정하시기 어려우니까 자녀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넷.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이 수급자이시거나 차상위에 해당하시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 위임장 하나 쓰시고 대리 신청해 드리시면 돼요. 올해 신청 기간이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5. 가까운 무더위 쉼터 위치를 부모님한테 알려드리세요. 안전디딤돌 앱에서 검색해서 캡처 화면을 보내드리거나 직접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드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6. 비상연락처를 크게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119 그리고 129. 이 두 번호만 기억하셔도 돼요. 119는 응급상황, 129는 정부 복지 상담이에요. 폭염 관련 상담도 129에서 전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약을 드시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폭염 기간에 약 복용과 수분 섭취에 대해 담당 의료진과 한번 상담받으시도록 권유해주세요. 질병관리청도 심장, 신장, 혈압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방금 다 들으셨는데요. 솔직히 이걸 머릿속에만 넣어두시면 내일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부모님한테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직접 들으시면서 하나씩 따라 하실 수 있게요. 그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효도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이제 진짜 실전이에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실 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에요. 신청 기간이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지금 7월이니까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신청 방법은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확실한 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에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돼요. 가져가실 건 신분증 하나,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요금 고지서 하나.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비 고지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센터에 도착하시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시고 직원이 드리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끝이에요. 글씨 쓰기가 어려우시면 직원분이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시고 복지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신 뒤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하시면 돼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이 어려우신 어르신은 자녀분이 대신 해드리시는 게 편해요. 전화 문의는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이에요.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 가능하고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는 제외예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셔서 직권 신청을 요청하시면 돼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두 동의만으로도 신청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사를 하셨거나 세대원이 바뀌신 분은 자동 신청이 안 되니까 반드시 다시 신규 신청하셔야 해요. 이사 후 전입신고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가실 때 에너지 바우처 주소지 변경도 같이 처리해주세요. 한마디만 덧붙이시면 돼요. 2번째, 무더위 쉼터 위치 확인이에요. 안전디딤돌 앱을 여시고 상단에서 안전정보지도를 누르세요. 카테고리에서 폭염 한파를 선택하시면 내 주변 무더위 쉼터가 지도 위에 표시돼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서 무더위 쉼터를 검색하셔도 나와요. 앱 설치가 어려우시면 129번에 전화해서 우리 동네 무더위 쉼터 알려주세요 하시면 안내해줘요.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종이에 적어서 현관문이나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급할 때 기억이 안 나시거든요. 3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록이에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시면 돼요. 신청서는 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요. 본인이 직접 가기 힘드시면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요. 전화로도 가능해요. 129번,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료예요.
긴급 상황은 24시간 당직실 044-202-2118이에요. 이 서비스에 등록되시면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해줘요. 폭염 기간에는 확인 주기가 더 짧아져요. 비용은 0원이에요. 네 번째, 재난 문자 수신 설정이에요. 안드로이드 폰은 설정 앱에 들어가셔서 안전 및 긴급 또는 긴급 재난 문자 항목을 찾으시면 돼요. 기종마다 메뉴 이름이 살짝 다를 수 있는데 긴급 또는 재난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거기서 긴급 재난 문자 수신을 켜주시면 돼요. 아이폰은 설정에서 알림을 누르신 다음 화면 맨 아래까지 내려가시면 정부 경보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토글을 켜시면 됩니다. 이게 꺼져 있으면 폭염 경보가 발령돼도 폭염 중대 경보가 떠도 아무 소리가 안 울려요. 부모님 폰에 이 설정이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해 드리세요. 다섯 번째, 비상연락처 정리예요. 119는 응급 상황. 쓰러지셨을 때, 의식이 없을 때 바로 전화하시는 번호예요. 119는 정부 상담 전화. 복지제도 문의, 무더위 쉼터 위치, 에너지 바우처, 돌봄 서비스. 전부 이 번호 하나로 가능해요. 1600-3190은 에너지 바우처 전용 상담센터. 바우처 관련 세부 질문은 여기가 가장 정확해요. 131은 기상청 날씨 상담 전화. 폭염특보 발령 여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4개 번호를 큰 글씨로 적어서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도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도 있고, 무더위 쉼터도 있고, 돌봄 서비스도 있고, 긴급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문제는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놓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간극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자료를 정리한 사람 입장에서 드리는 솔직한 바람이에요. 오늘 영상 전체를 세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거예요. 폭염 중대 경보가 뜨면 중단, 이동, 확인. 이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무더위 쉼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 세 가지 제도가 부모님을 지켜줄 수 있어요. 물은 갈증 없어도 하루 6잔에서 8잔, 낮 12시부터 5시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로 유지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지금 전화 한 통 하시는 거 어떨까요? 에어컨 켜셨어요? 이 한마디가 진짜로 누군가의 여름을 바꿀 수 있어요. 올 여름 폭염으로 쓰러지시는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기상청,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고 정확한 판단은 해당 기관에 직접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한테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